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평소 주변에 할 수 없었던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선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모든 얘기는 저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아래로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죠. 언니는 어릴 때부터 얼굴도 예쁘고 무용에 재능이 있었어요. 예술고등학교 무용과에 진학해서도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잘했어요.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얼굴도 예쁘고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만 보면 100점을 받아오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전교 10등을 벗어나지 않았죠. 그에 비해 둘째인 저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공부를 아주 못한 건 아니었지만 내세울 정도는 아니었고 언니처럼 예능 쪽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는 자존감도 낮고 열등의식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차별하신 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 세 자매를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셨고 저와 언니, 동생을 비교하거나 차별하신 적도 없었어요. 다만 주변에서 여러 소리들을 듣다 보니 제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거죠. 2살 아래 여동생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동생은 학교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반에 수업을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저를 이름 대신 미주 언니라고 불렀죠. 미주는 제 여동생 이름이거든요. 심지어 친구들도 저만 보면 제 동생 얘기를 꺼냈어요. 네 동생은 어떻게 공부하냐, 학원은 어디 다니냐 등등 제 친구인지 동생 친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자매들에게 가려진 삶을 살아야 했어요.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의 자신감은 바닥인 삶이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고3 교실에는 종종 대학 선배들이 찾아와서 자기네 학교 홍보를 하고 가곤 했는데요. 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홍보 내용을 그냥저냥 들으면서 앉아 있었고 홍보가 끝나자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곤 강연을 주의 깊게 듣던데 자기네 학교에 진학할 의향이 있냐고 묻더군요. 전 당황했죠. 제가 열정을 가지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 진학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제게 적극적으로 학교 홍보를 하면서 꼭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남자는 제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더군요. 괜스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껏 제게 누군가 먼저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관심은 늘 언니와 동생 차지였으니까요. 더군다나 훈훈한 대학생 오빠라니. 저는 며칠 고민하다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조금 뒤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전에 학교에 오셔서 전화번호 주셨던 학생이에요. 아, 그 예쁜 학생? 잘 지냈어요? 남자는 반갑게 제 전화를 받아주었어요. 저는 막상 전화를 걸어놓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대충 진학 상담 때문에 전화했다고 둘러댔어요. 우린 그렇게 긴 통화를 나누었고 어느새 저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죠. 오빠는 그날 홍보를 했던 대학의 조리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찌나 자기네 과 자랑을 하던지 저도 조리학과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오빠는 본격적으로 조리학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담당 교수님과 실습 과정 등 아주 상세하게요. 그날 오빠와 통화를 하면서 전 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통화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며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자고 했죠.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오빠 덕분에 설레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그 주 토요일에
오빠와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가보니 오빠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과 점퍼를 입고서 말이죠.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오빠는 저를 오래 알고 지낸 동생처럼 다정하게 대해주고 제 자신에 대한 사적인 얘기도 들어주었어요. 저는 오빠한테 그동안 살면서 언니와 여동생 사이에서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는지를 얘기했고요. 에이, 우리 미연이가 얼마나 예쁜데 그런 소리래? 라면서 오빤 절 위로해 주었죠. 저는 오빠한테 어느새 반해버렸어요. 앞으로도 종종 만나자고 하면서 외롭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했죠. 저는 그날 이후 오빠와 문자도 하고 자기 전에 통화도 하면서 두근거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수능을 마치고 새해가 되어서 졸업식만을 남겨둔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과제를 끝냈다고 제게 저녁을 사겠다고 전화했더라고요. 전 오빠를 만나려고 약속 시간 몇 시간 전부터 온갖 옷을 다 꺼내고 호들갑을 떨며 준비를 했죠. 오빠가 데려간 곳은 고깃집이었어요. 늘 그렇듯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 먹었는데 오빠가 술을 시키지 뭐예요. 오빠도 성인이고 저도 나이로 따지면 엄연한 성인이니까 술 마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도 새해 되고 나서 다들 이미 한 번씩은 마셔본 상태였고요. 오빠도 저보고 마셔보라는 거예요. 황당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는 제게 오빠는 어차피 대학교 가면 자주 마시게 될 건데 뭐 어떠냐고 하더군요. 여기서 거절하면 오빠가 상처받을 것 같아 전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딱 한 잔만 마시려고 했던 게 2잔이 되고 3잔이 되고 말았어요. 그 후로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빠가 술에 취한 저를 모텔로 데리고 갔고 제게 입을 맞췄던 기억 정도? 눈을 떠보니 새벽 3시 정도였고 오빠는 옆에서 자고 있었죠.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오빠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우린 둘 다 알몸이었거든요. 순간 겁이 나서 옷을 챙겨 입고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다행히 가족들 모두 자고 있더라고요. 전 아무 일 없는 척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많이 놀랐지? 미안해. 그래도 나는 너 절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심이었어. 앞으로도 너랑 계속 같이 만나고 싶고 대학도 같이 다니고 싶어. 오빠의 그 말을 듣자 안심이 됐어요. 이유 모를 자신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미 오빠랑 같은 대학교에 지원도 해둔 상태였고 성적도 잘 맞췄기 때문에 합격할 거라는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저는 졸업식 직전에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오빠랑 같은 대학교에서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에 가면 오빠랑 당당하게 사귀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달달한 연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합격 결과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돼 몸이 이상한 걸 느꼈거든요. 그제야 그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제 머릿속에서는 모텔에서 오빠와의 일이 생각나더군요. 그래도 설마 했어요.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남들 눈을 피해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죠. 테스트 결과는 임신이었어요.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곤 고민 끝에 오빠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오빠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나왔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전 한참을 망설이다 오빠한테 사실을 말했어요. 빨간 2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도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오빠의 얼굴이 변하더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요. 오빠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오빠의 태도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그러더군요. 지워. 순간 전 무언가로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오빠는 싸늘한 표정으로 절 노려봤고 전 그 낯선 모습에 눈물만 났죠. 다시 말하지만 지워. 그리고 우리 이제 안 보는 게 낫겠다. 오빤 자기 할 말만 하곤 가버렸어요. 저는 멍하게 앉아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오빠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죠. 울면서 집에 온 저는 오빠한테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저는 일주일을 끙끙 앓다가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빠를 처음 만난 때부터 전부 다요. 우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저는 부모님과 언니 동생으로부터 모진 말을 들어야 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부모님께선 아이를 지우는 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오빠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오빠와 연락이 닿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오빠가 아닌 오빠 부모님이더군요. 자기 부모님한테 떠넘긴 거였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집에서도 손 놓은 문제하더라고요. 걔 한 달 뒤에 외국 보낼 겁니다. 애는 그냥 지우세요. 수술비는 저희한테 청구하시면 드릴게요. 이만 끊습니다. 오빠 부모님의 일방적인 태도에 저희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애를 지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말만 거듭하셨죠.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자책만 했죠. 그런 와중에 저는 대학 입학 안내 소식들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었기에 진학은 할 수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내 몸과 입덧을 견뎌야 했어요. 아빠는 일단 낳고 보자고 하시면서도 저만 보면 한숨을 쉬셨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죠. 부모님은 때때로 저를 혼내셨고 이내 임신한 저를 보살피고 위로하셨어요. 그런 악순환은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죠. 전 제대로 아이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했거든요. 축복받아야 할 아이를 미움 속에서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얼마 뒤 부모님께선 제게 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아기를 키울 능력도 힘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 아니냐고 절 설득하셨죠. 차라리 입양을 보내는 게 아기한테도 좋을 거라고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며 고민했어요. 그래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이대로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아기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부모님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제가 키워봤자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아 저는 결국 부모님께 입양 보내겠다고 했어요. 결국 그렇게 제 아기는 부모님 품에 안겨 입양기관으로 가고 말았죠. 아기가 떠나는 날 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반년이 조금 안 된 어느 날 아기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내 아기가 아니구나 싶어서요. 엄마는 그런 절 안아주시며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이제 그 집에 가서 사랑받고 잘 살 거다. 그러니 너도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할 준비를 해. 그게 아이를 위하고 널 위한 거야. 엄마의 따뜻한 위로도 제겐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전 그저 아이를 버린 엄마니까요. 하지만 엄마 말처럼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리려 노력했죠. 살아야 하니까요. 어느 정도 몸 상태가 나아지자 현재의 제 모습을 직시하게 되더군요. 무용과에 다니는 언니와 명문대 입학은 따놓은 당상인 여동생에 비해 제 신세가 너무도 초라하고 형편없었어요. 안 그래도 세 자매 중 가장 떨어지는 나였는데 그 격차가 더 커진 거죠. 엄마는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게 미안해서 대학 진학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했죠. 그러다 제과제빵 자격증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일단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저는 편의점 월급에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을 모아 제과제빵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원은 비싸서 못 가고 동네 주민센터에 저렴한 강좌를 들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해지자 하는 생각에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1년 조금 넘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끝에 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한 후에는 일자리도 얻을 수 있었죠. 주민센터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본인이 일하시는 가게로 데려가 주셨거든요. 그 빵집은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었어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매출이 높은 곳이었죠. 규모도 컸고요. 비록 전 기술도 없는 막내였지만 그래도 제 또래들에 비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드렸더니 그간 고생 많았다며 우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자 전 떠나보낸 지 2년이 다 돼가는 제 딸이 생각나 속으로 울었어요. 내 아이도 언젠가 자라 부모님께 첫 월급을 가져다 드리면 뿌듯해할 거란 생각을 하니 울컥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대학에 다닐 때 저는 열심히 일하며 경력을 쌓았어요. 빵집 안에서도 막내를 탈출하고 드디어 빵도 굽게 되었죠. 일을 하다 보니 사는 게 보람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일만 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언니는 대학 졸업 후 결혼해서 외국으로 나갔고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자취를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부모님과 같이 살았고요. 그런데 제게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지 뭐예요. 30대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저희 빵집에 새로운 제빵사님이 오셨어요. 전에 계시던 제빵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급하게 후임자를 구하게 된 거죠. 인상도 선하시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밑에 사람들도 많이 배려해 주셨고요. 그래서 다들 좋은 분이 오셨다고 좋아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티나게 절 챙겨주셨죠. 간식도 챙겨주시고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제가 짐을 옮길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들어주시고 그러니 동료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빵사님이 미연씨 되게 좋아하나 봐. 좋겠다. 잘해봐. 동료들은 진심으로 해준 말이었지만 솔직히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10년 전 겪었던 아픔으로 저에겐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불안감을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빵사님께 얘기했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일 끝나고 시간 괜찮으세요? 제빵사님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근처 공원으로 갔죠.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 저랑 사귀고 싶으셔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제빵사님은 당황하셨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러더라고요. 네, 저 미연씨 좋아해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에 전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또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거든요. 아무래도 아직은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 혼자 좋아하는 거니까요. 전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대의 진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0살 때 저질렀던 철없던 짓과 아기를 떠나보낸 일까지 전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빵사님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곤 잠시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저는 나한테 실망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대단해요. 아기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쉬운 길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고생했어요. 고생했다는 그 말에 저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제 행동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런 제게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제빵사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날 우린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는 사이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내 연애였죠. 그 후로 우린 나름 열심히 숨기며 비밀 연애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몇 달도 안 돼서 다들 눈치를 채고 말았죠. 다들 축하해 주었어요. 남친은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제게 청혼을 했어요.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더군요. 전 이번에는 고민 없이 바로 승낙했어요. 사귀는 동안 한결같이 절 사랑해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내 짝이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친과 함께 남친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솔직히 조금 겁이 났어요.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남친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고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많이 힘들었겠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전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친 역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받고 부모님께서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와 남친은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웨딩 케이크는 수석 제빵사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우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8개월 정도 지났을까? 저는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의 휴대폰이었죠. 그날은 주말이었고 우리 부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점심은 외식을 하자고 하곤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받고 뒀더니 이내 문자가 오더군요. 하나도 아니고 연달아서요. 전 문자가 액정에 뜨는 바람에 내용을 보고야 말았어요. 그리곤 문자 내용에 놀라고 말았죠. 하트 이모티콘은 기본이고 사랑해, 보고 싶어요 등등 딱 봐도 연인 사이의 문자처럼 보였거든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1년 전 배신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때 욕실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울고 있는 저를 보자 놀라서 달려왔죠.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남편한테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말했어요. 왜 우냐고? 당신이 말해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딴 여자를 만나? 혹시 내 과거 알고도 결혼한 게 당신이 바람나도 당당할 수 있어서야? 하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휴대폰을 뺏어 보더니 오해라며 자기 말 좀 들어보라더군요. 그리곤 제 팔을 붙잡길래 전 뿌리치고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 힘을 이길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절 끌어다 소파에 앉혔어요. 남편은 제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내내 고민했었어. 차라리 일찍 말할걸. 미안해. 문자 보낸 이 아이 이름은 수지야. 올해 12살이고. 오빠가 12살짜리 애랑 연락한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곤 말을 이어갔죠. 미연아, 수지는 네 딸이야. 네가 11년 전에 낳았던 그 아이. 전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어요. 남편이 제 딸과 연락을 하고 있다니. 어떻게 제 딸과 만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갔죠. 기가 막혀서 입도 못 대고 있는 제게 남편은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그때 입양을 가고 얼마 안 돼서 많이 아팠다나 봐.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하반신과 왼쪽 팔이 마비가 됐대.
병원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입양한 분들이 못 키우겠다고 파양을 했다나 봐. 당신이 그 애를 어떻게 알고 찾았다는 거야? 난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직계가족도 아닌 남편이 어떻게 내 아이를 찾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장모님께 부탁해서 그 아이를 찾아봤었어. 언젠가 당신이랑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아이가 몸도 아픈데다 파양까지 당해서 시설에 있다고 하면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말 못하고 있었어. 기회 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남편의 얘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차라리 거짓말이길 바랬어요. 사실이라고 하면 내 아이가 너무 가엾잖아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몹쓸병까지 걸려서 파양까지 당하다니. 어린 것의 인생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 벌은 다 제가 받았어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휴대폰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제 딸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수지는 양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어. 엄마 아빠란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보살펴준 건 시설의 선생님들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 결혼 전에 찾아가서 놀아주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 내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나도 수지가 내 딸처럼 너무 예뻐. 미연아, 우리 이제 수지 데려와서 키우자. 불쌍한 우리 수지 우리가 키우자. 남편의 말에 저는 목 놓아 울었어요. 다음날 우린 제 딸이 있는 시설로 향했어요. 남편을 보곤 시설 관계자가 수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딸은 휠체어에 앉은 채 남편을 보고 환하게 웃더군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친딸을 보는 것처럼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에 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라는 게 자기 딸이 이러고 사는지도 몰랐다니. 제가 미안한 마음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자 남편은 제 손을 이끌어 주었어요. 수지야,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자. 아저씨는 수지가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 줄 거지? 남편의 말에 딸은 잠시 뾰로통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휴, 그렇게 제가 좋다면야 할 수 없죠. 좋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자는 말에 기뻐하는 딸아이를 보자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 다 알아요. 아저씨가 엄마 얘기 다 해줬어요.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세상에 태어났다고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듣자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고맙다니요. 자길 버린 엄마가 어떻게 고마울 수가 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 울먹였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죠. 그러자 딸아이가 휠체어를 끌고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따뜻했어요. 그 작은 손이 상처투성이인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죠. 전 그대로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낳아놓고도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내 딸을 있는 힘껏 꼭 안아주었죠. 그날 남편과 전 수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수지는 남편과 제가 꾸며놓은 자기 방을 보곤 무척 기뻐하더군요. 남편이 1년 가까이 수지를 만나오면서 수지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연예인을 알아나온 덕에 수지 취향대로 방을 꾸몄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수지와 함께 수지 방에서 잤어요. 밤이 깊도록 우리 모녀는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솔직히 언제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우린 주민센터를 방문해 남편 호적에 수지를 올렸어요. 정식으로 우리 세 사람은 가족이 된 거죠.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께선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엄마는 수지를 보자 저처럼 오열하셨죠. 당신이 직접 수지를 시설에 맡기셨으니 오죽하겠어요. 엄마는 그날 남편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슴 벅찬 모녀 상봉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수지는 중학생이 됐어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여느 중학생과 다를 바 없는 여중생이 되었죠. 가끔은 제 속도 뒤집어 놓고 말이죠. 살을 부비고 살면서 우리 세 식구는
정말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픈 시간이 길었던 만큼 지금의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나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소중한 딸과 함께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